이렇게 늦은 시간에 강의 들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 공부할 때 밤늦게 공부하자면 상당히 좀 불쾌했었거든요. 제가 교육자가 되고 난 뒤에 입장이 좀 바뀌었습니다만. 자, 기억과 인문을 지키기 위한 인문의 방식, 즉 우리의 흔적을 지키기 위한, 복원하기 위한, 아니면 그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한, 그리고 그걸 찾아내서 기록하기 위한 인문의 방식,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 그러한 사례들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함부르크에 가면요, 성 니콜라이 기념관이 있어요. 지금은 기념관입니다. 이게 딱 보면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교회였죠. 교회였는데요. 2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 제가 아주 자세하게 그림만 올릴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뛰어넘을까 해서 자세히 써놨습니다. 연합군 공습으로 말 그대로 폐허가 되었던 곳입니다. 아름다운 고딕 양식의 교회예요. 지금은 이 147m 높이의 첨탑 그리고 일부 외벽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허물어야죠. 허물어드려야죠. 우리 같으면요. 독일 가가지고요. 제가 독일을 참 좋아합니다. 스페인도 좋아하고 여행을 좋아해요. 지금 올 8월에도 2주간을 파리에 가가지고 파리에 그것에 거점 공간 마련해놓고 막 쏘아 다녔어요. 얼마나 돌아다녔지. 돌아올 때쯤에는 온몸에 알러지가 몸에서 이제 말 그대로 넘어가니까 그 체력이라든지 이런 걸 넘어가니까 막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돌아다니고 왔거든요. 근데 독일을 참 사랑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이 그 인문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흑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가. 여러분들의 자신의 과거의 흑역사를 지키려고 하십니까? 안 합니다. 저는 심지어는 제가 저의 얘기를 강의 시간 학생들한테 다 얘기해요. 별걸 얘기를 다 해요. 아들놈 가출해가지고 5주 가면 아들놈 친구들이 다 일러가지고 어느 날 저녁에 제 애가 저한테 아버지 제발 제 얘기 좀 그만하세요 라고 한다든지, 저에 관련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의 저를 있게 하는 것은 그때의 그게 가장 큰 원동력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지금 저를 있게 하는 게 그건데 그걸 지워버리라고요? 저는 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굴 완전히 바꾸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이름을 내세워서 살아가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독일이 그래요. 독일은 완벽하게 그들의 흑역사를 지키려고 합니다. 이건 일부예요. 제가 함부르크 사례를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베를린에 가보시면요. 제일 놀라운 것은요. 베를린에 소니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소니 센터가 있어요.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의 분단이 있고 난 뒤에 통독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그때 통독이 이루어지면서 그 가운데 중심로, 그 과거 베를린 장벽이 있었던 곳이 무너지면서 그 화합의 상징이자 거기에 한 복판에 소니 센터를 지었습니다. 베를린 시는 이렇게 한 거죠. 자기들이 베를린 시의 재정을 활용하지 않고 민간 자본을, 민자를 유치해서 새로운 복합 센터를 우리 광주와 같은 ACC와 같은 걸 짓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6개인가 5개 동으로 나뉘는 건물에 그걸 위에 연결해가지고 포럼을 만들고 그 위에 후지산을 상징하는 것을 지은 게 소니 센터예요. 소니가 돈을 대고 들어오겠다고 한 거죠. 다른 데보다는 소니가 그때 당시에 동유럽이 무너지면서 그쪽에 교두보를 마련하는데 베를린이 제일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들어온 겁니다. 근데 베를린 시가 요구했던 게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에스플라나다 호텔이라고요. 그들이 가지고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베를린의 그 과거에 가장 그대로 영예롭고 잘 나가던 시절에 그런 호텔이 있었는데 그게 파괴가 됐어요. 흔적만 남아있어요. 그거에다가 유리로 딱 감싸놓고 요거
손대지 말 것. 하도 많은 그걸 걸어놓은 거예요. 이거 손대지 말 것, 이거 하지 말 것. 이거 복원하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자기들이.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소니센터가 된 겁니다. 또 하나. 지나다니면서 놀라운 것은 그거였어요. 그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도 2차 대전 때 그 연합군의 폭격으로 완전히 거의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그 흔적을 그대로 놔두고 바로 옆에다가 새롭게 현대식 건축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 앞을 그대로 놔둔 겁니다. 왜 놔뒀을까요? 제3제국의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다짐입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베를린 시위를 얘기했다면 함부르크로 가볼게요. 함부르크는 뭐가 유명합니까? 햄버거죠. 당연히. 함부르크 하면 햄버거가 나와야죠. 자, 여긴데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그들의 반성과 성찰의 결과입니다. 뼈아픈 역사 역시 독일 역사의 일부임을 그들은 믿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독일이 위대한 국가입니다. 김민재가 있어서 위대한 국가가 아니에요. 웃읍시다, 여기서는. 결국 폐허가 된 교회를 복구하지 않고 날것의 흔적, 즉 이 인문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은 바로 전쟁과 그 폐해에 대한 공포를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 또한 전쟁을 다시 일으키지 않겠다는 그들의 각오이고요. 즉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는 각오라는 거. 또 그렇지 않습니까? 함부르크에 또 하나가 있어요. 하르부르크라고 하는, 광주로 따지면 이 하르부르크 하나의 구예요. 남부, 서구, 북구 하는처럼 하르부르크 구, 여기에 파시즘 저항 기념탑이 있습니다. 이 기억, 인문을 지키기 위한, 이 인문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을 그대로 발굴해서 그대로 뭐하고 이것만 있는 방식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 뭐냐면, 자, 이게 1992년에 설치됐는데 사라졌어요. 이 말이나 될 법한 소리입니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설치 작품인데 지하로 꺼졌다는 게 이거 부실공사입니까? 아니거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게 함부르크 시가 파시즘과 관련된 기억과 망각, 진실, 그리고 독일의 정체성의 문제를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인데요. 1979년 다시 네오파시즘이 또 떠오릅니다. 그러자 이 함부르크 시는 파시즘의 폐해, 다시 말씀드리자면 나치 독일의 반인륜 범죄 행위의 기억을 망각하지 않기 위한 하나의 놀라운 대응책을 예술로서 얘기한 거죠. 이게 바로 파시즘 저항 기념탑을 세우겠다는 거였고, 이게 게르츠 부부 설치 미술하신 분입니다. 이분들의 제안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는요, 이것을 공원에 세우고자 했어요. 왜? 공원이 제일 좋잖아요. 우리 대부분 공원에 있잖아요. 탑골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공원에 대부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념의 의미를 그들은 부여하고자 했던 거죠. 한데 이 부분은요. 자, 이게 이제 바로 그 예술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사회에서라든지 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지, 아니면 뭐 정부라든지 아니면 일반 지방분 정부도 마찬가지고 생각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제 주변에 예술가들이 참 많아요. 근데 올 4월 달에 싱가포르를 또 6일간 갔었거든요. 싱가포르는 이게 다민족 국가이지 않습니까? 뭐 도시국가인데 이게 그 도시의 역사관이라든지 아니면 미술관 가면 볼 게 없어요. 왜? 뭐 인도네시아인지 뭐 이게 말레이시아 건지 중국 건지 다 섞여가 뒤죽박죽해서 말 그대로 이건 완전 아말감이에요. 그런데 싱가포르는 도시 자체가 건축의 전시장입니다. 싱가포르는 걸으셔야만 돼요. 플라너를 돼요. 걷는 자에게만 도시라고 하는 텍스트는 읽히거든요. 여러분, 책을 읽다가 막 건너뛰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라고 하는 텍스트는 인문학적 하나의 텍스트라고 되어 있고, 도시라고 텍스트는
걷는 자에게만 있습니다. 폴란드는 산책하는 자예요. 걷는 자예요. 걸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싱가포르에서, 제가 왜 싱가포르 얘기를 갑자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제안했던 이 부부가, 시에서 이렇게 지으라고 하니까 이 부부가 노 했어요. 제가 이제 그 싱가포르에 갔던 일행 중에 조각가가 있는데, 한 도시에 그 중요한 어떤 그 기념 조형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거기 건축주가, 그러니까 뭐 단지형 아파트죠. 거기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거였는데, 문제가 뭐냐면, 먼저 돈을 깎을까? 지금 진행 중인데, 안 주겠다는 거예요. 깎을 것. 그 다음에 뭐 할 것. 그러니까 조형미라든지 아파트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라든지 상징성을 부여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건축법에 조형물이 들어가야만 돼요. 그것 때문에 그냥 끼워 넣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요, 이 부부가 노했어요. 이건 기념이 아니라 기억이다. 나는 노동자들이 있는 그런 도심에 사는 그런 후미진 언덕바지에다 짓겠다. 그리고 그냥 번듯하게 세운 게 아니라 1년에 2m씩 땅으로 침하하여 6년 후에는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12m인데 이걸 짓겠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겠습니까? 절대 못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림이 없네요. 있네요. 이랬던 게 사라져서 이렇게 남아있어요. 지금 찾아가면은 있는 줄 알고 간 거죠. 없습니다. 이런 방식을 택한 거죠. 사라진 것은 파시즘에 대한 공포, 그리고 파시즘이 만들어내는 어떤 이러한 것들, 그런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끔 한 거죠. 지금 탑 표면에 새겨진 파시즘의 고통과 박해, 땅속으로 꺼져가며 사라지도록 한 거죠. 그 다음에 결국 설치 후 6년째인 1992년 파시즘 저항 기념탑은 땅속으로 완전히 사라졌고요. 탑의 위치에 뭐가 남았을까요? 탑 존재에 대한 기억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인문이에요. 그리고 파시즘의 고통과 박해에 대한 기억, 그리고 그 기억하기 위한 새로운 기억, 이것만 남아있죠. 파리에 쇼아 기념관이라고 있어요. 이게 프랑스는요, 지금도 부역자들을 처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역자가 애국자가 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얘기할지 좀 독하고 있으니까. 파리 쇼아 기념관에는요, 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에서 추방되거나 나치 수용소로 끌려가 죽임을 당한 유대인들의 기록을 전시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이름의 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통곡의 벽처럼 이름의 벽이 있어요. 이 이름의 벽에 이게 보이십니까? 이게 뭐죠? 낙서해 놓은 듯이 막 지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컨닝하지 마시고요. 왜 그랬을까요? 긴 줄 알았는데 나쁜 일을 했던 사람들을. 여기서 예수까지 하고 오신 분이 계시네요. 같은 부역자일 줄 알았는데. 부역자가 아니고요.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유태인들이라니까요. 끌려갔던 사람들. 유태인인 줄 알았는데 그 중에 가해자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 정확한 얘기입니다. 지금도 계속 이 사람들을 이름을 올려놓고 지금도 이 사람들을 계속 검증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인문을 계속 찾아가는, 그 사람들의 흔적을 찾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아닙니다 라고 지웠으면 여기에 새로운 이름을 써넣어야겠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의 기록입니다. 그대로 놔두세요. 여러분,
BC 정권 때 프랑스가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가 양분이 됐었죠. 자, BC 정권 위쪽, 보르도 위쪽으로 해가지고는 나치가 직접 통화를 했고 밑에는 괴뢰 정부를 만든 거죠. 이번에 보니까 우리 보고 예전에 남조선이라고 하는데 이번엔 괴뢰라고 했대요. 여자 축구 4대 0으로 질 때 안 보셨어요? 괴뢰들을 4대 0으로 이겼다고 해서 우리가 괴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진짜 괴뢰 정부예요. 괴뢰라고 하는 것은 꼭두각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치의 괴뢰 정부가 들어선 거죠. BC라고 하는 도시예요. BC는 원천 도시입니다. 거기가 수도였던 거죠. 자, 그때 당시에 보르도 시장이, 보르도도 BC 정부의 아래에 있었으니까요. 보르도 시장이 항독 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유대인들을 갖다가 많이 빼돌렸다고 하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거의 국가적 영웅처럼 됐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난 뒤 이 사람이 내무부 장관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퇴임을 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드셨네요. 근데 이 사람의 흔적을 지금도 추적을 했던 거죠. 끝까지 추적을 해서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보르도 경찰서장을 하면서 그 유대인들을 잡아서 유대인 수용소로 보냈던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잡아들입니다. 내무부 장관이었던 사람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엄청난 형을 때려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몇 년형을 받았냐면 거의 80몇 세 때인가 들어갔는데 10몇 년을 때렸어요. 늙었다고. 안타깝다고. 그 말은 살아생전에는 못 나오잖아요. 10몇 년을 어떻게 살아요? 열악한 환경에서. 무서운 것입니다. 정의의 법정이라고 하는 것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 바로 정의의 법정을 세웠고 그 정의의 법정에서 그 정의의 법정이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걸 성형 수술해가지고 아르헨타로 도망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지금까지도 잡아들여서 단죄하고 있다는 것. 그 이유는요, 인문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역사 바로 세우기는요, 용산에 있던 조선 총독부를 그 흔적을 진짜 우리가 간직해야겠던 조선 총독부 건물을 대통령이 그렇게 역사의식이라는 공부가 안 되면은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걸 식민지 박물관로 써야만 됐죠. 두고두고 우리는 거기서 반성해야만 했던 그런 식민지 박물관으로 써야만 되는데 그걸 무너뜨렸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파리 쇼와 기념입니다. 즉 기억투쟁은 바로 진실과 정의를 위한 기억투쟁이라는 것.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스페인의 코르도바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게 남 스페인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스페인 하면 열정의 도시라고 하죠. 그 다음에 스페인의 그 유명한 춤, 무슨 춤이죠? 네? 플라멩코. 플라멩코와 열정, 이것은 스페인의 특징이 아닙니다. 남스페인 안달루시아의 특징이에요. 스페인의 특징이라고 해요. 북스페인 쪽 같은 경우는 공업, 산업입니다. 그쪽은 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남쪽에, 안달루시아 쪽에 있는 코르도바라고 하는 도시, 이쪽은 여러분 아랍 쪽이 아랍과 기독교, 그러니까 무슬림과 기독교가 계속 주고받고 하면서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죠. 원래 이 코르도바에 있는 이곳은 메스키타라고, 여기는 무슬림의 사원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무너뜨리고 새롭게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바로 성당을 올렸어요. 이게 다른 점입니다. 지켜준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여기 보면 여기까지는 아랍의 이런 흔적, 위로는 유럽 기독교의 흔적, 이런 것들이, 이쪽은 전부 무슬림 관련 쪽이죠. 그런 쪽으로 되어 있는 거죠. 빌바오라는 도시.
스페인이네요. 빌바오가 우리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광주 조성 사업하면서 가장 많이 회자됐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구겐하임 미술관 분관이 있거든요. 이 구겐하임 미술관 분관을 보고 광주도 저런 걸 지어달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구겐하임 미술관 분관, 이 빌바오라는 도시는 여러분 여기가 과거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그 무장 그 투쟁을 했던 아주 진짜 살벌한 곳입니다. 근데 나중에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이게 뭐 평화가 이루어오고 뭐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 도시가 또 하나 힘든 것 중에 하나는요. 과거에 이 도시가 아주 잘 살았던 도시예요. 뭐 때문에? 조선산업. 철광산업이었습니다. 과거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유럽에서 뭐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광산업이라든지 조선산업이었다면 거기는 아주 잘 사는 도시입니다. 대우조선이 있었던 거제 같은 데 아주 과거에 아주 잘 나갔던 도시입니다. 지금 어떠죠? 부쩍 힘듭니다. 힘들어요. 왜? 전부 그런 산업들이 인건비가 싼 베트남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쪽으로 전부 옮겨갔기 때문에 공예 산업이기도 합니다. 빌바오가 그렇게 잘 살았던 유럽의 도시였죠. 그런데 이 도시가 아주 대한민국이라면 아주 좀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왜? 그때 그런 것들이 어디로 넘어왔죠? 포항제철, 포스코, 조선산업. 우리 때문에 가장 피해 입은 도시예요. 도시가. 그렇다면 이 도시는 나중에 문화로 먹고 살아보자 해서 구겐하임 미술관 분관을 유치한 겁니다. 이 네르비온 강가에다가 이 건물을 지은 거예요. 요게 지었는데 이 건물 자체가 그렇습니다. 또 보면은요 아침, 낮, 저녁 건물이 다 달라져요. 형태가 바뀐다는 게 아닙니다. 왜? 여러분 인상주의 그림, 모네의 그림. 모네가 루앙 대성당 연작으로 여러 편을 그렸죠. 그렇죠? 그 이유가 뭐죠? 빛에 따른 변화를 보기 위한 거죠. 빛의 변화에 따라 건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진짜 아름다워요. 이 밖의 표면이 여기가 철광도시였죠. 티타늄이라는 소재를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의 정체성을 지금 철광 산업은 버렸지만 티타늄이라는 소재를 이용해서 이걸 만들었고 이게 너무너무도 아름답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솔직하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광 코르텐 철강이라고 이게 이제 녹슬어가면서도 아름답게 이게 되는 거죠. 이거 어마어마한 작품이에요. 사람들이 들어가서 돌 수 있는 작품이에요. 이거 하나 1층에 있는데 저걸 놔두고 사람들은 예술을 잘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이게 뭐지 할 텐데요. 건물 자체가 바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도 이런 걸 지어달라고 한 거죠. 광주하고는 좀 달라요. 다른데 이걸 지어달라고 한 거죠. 자, 저는 이 얘기를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물 하나 잘 지어가지고 이렇게 문화로 먹고 살게 된 것을 빌바오 효과라고 그래요. 보통 명사화 해버린 겁니다. 광주가 국립아시아문화 전당 때문에 잘 먹고 산다면 국립아시아문화 전당 효과가 아니라 광주 효과가 아니라 빌바오 효과라고 써야만 돼요. 저 정도는 성공해버려야죠. 하려거든. 이정표를 세워줘야만 되죠. 남이 한 걸 따라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빌바오 효과라고 그래요. 자, 이 빌바오 효과가 있게 된 데는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 건물 하나만이 아니란 걸 아셔야 된다. 대부분 이 건물 하나로 물론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저는 도시 구성에서 찾은 거예요. 이 도시를 걷다 보면요. 보시면 과거에 조선 산업이었기 때문에 뭔가를 끌어들였던 이걸 뭐라고 하죠? 크레인이죠. 이 크레인을 왜 남겨뒀을까요? 이게 5번 라이트 모티브예요. 우리의 과거는 우리는 철강 산업, 조선 산업의 도시였다는 걸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장식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러한 것들 지금 요거 강철 코르텐으로 세운 거죠. 이런 것들
전부 과거에 그들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조선산업과 철강산업부터 벗어나 있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런 쪽, 새로운 쪽으로 도시는 나아가지만 우리의 과거는 이런 거였습니다 라고 하는 거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완전히 지우려고 하겠죠. 그때 실업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초기에. 이는 조선과 철강 산업의 절대 강자였던 빌바오의 번영과 쇠퇴의 기억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마지막에 도시의 기억은요, 빌바오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해주는 다리입니다. 다리를 끊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억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빌바오 시는 조선과 철강 산업이 빌바오 이야기와 역사를 반영하는 만큼 도시의 정체성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도시의 그 기억과 그 기억을 담고 있는 인문이 도시의 정체성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베를린으로 다시 한번 와볼까요? 쿨투어 브라우어라이. 딱 강의 끝나고 지금 맥주 500cc 한 잔만 먹었으면 좋겠네요. 양조장인데 문화 양조장이에요. 이게 과거에 지구상에서 가장 잘 나갔던 양조장이었습니다. 이게 드디어 문을 닫게 돼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이게 하여튼 병원으로도 쓰였다, 뭘로도 쓰였다, 다양하게 쓰였다가 나중에 이걸 민간 자본이 들어와 이걸 사게 됩니다. 즉,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손을 댄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민간 자본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돈 벌어야죠. 아닙니까? 우리로 따지면 집 지어야죠. 아파트 지어야죠. 그것도 높이 지어갖고, 많이 좀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걸 문화복합 공간으로 지어요. 돈도 안 되는 문화라고 하는 것은 돈이 되지 않습니다. 오래 가야만 되죠. 묵어야만 되죠. 그래야 BTS가 나옵니다. BTS를 하루아침에 만나랬습니까? 아닙니다. BTS를 만든 사람 방시혁은요, 미학 출신입니다. 철학 공부했어요. 인문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사유의 숙성을 통해서 그게 작곡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자, 근데 다시 돌아오자면요. 1842년 건립돼서 20세기 초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맥주 양조장이었다는 것. 1967년 양조장 기능을 상실했고요. 그리고 1974년 역사지구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외관 변형을 최소화한다는 전제하에 도시 재생이 추진이 됩니다. 그랬다가 어찌됐든 간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과거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금의 이런 복합문화 공간으로 바뀌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들은 보면요. 여기 보십시오. 캐셀하우스. 독일 말로 이게 보일러실이라는 뜻입니다. 여기가 과거에 보일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기계실이 했던 안내센터는 마시네하우스. 지금 안내센터인데 우리는 인포메이션 센터라고 써야 됐죠. 근데 마시네하우스라고 그대로 써놨어요. 그 다음에 사료 창고였던 악기 판매점. 과거에 사료 창고였는데 지금 악기 판매점이거든요. 푸터보덴이라고. 그리고 지금 캐셀하우스 보일러실은 대극장입니다. 이름을 지켜준 거죠. 자, 제가 한 맺혀서 지금 우리 대학 사례를 지금 얘기를 해놨네요. 전남대학교 대강당이라고 하면 될 텐데 그것을 민주마루라고 그래요. 지금 요새 마루가 유행입니다. 저는 마루라고 하면 옛날 과거의 어린 시절에 대청마루만 생각나는데 민주마루. 그렇죠. 대청마루에 다 함께 모였으니까 그 마루를 함께하는 공간이라는 의미겠죠. 민주마루라는 게 너무도 생소해요. 생경하고요. 조어이자 이게 대강당이란 말을 놔두고 왜 민주마루라고 하는지. 그 다음에
공작소가 있거든요. 만들마루. 저는 처음에 만두 만드는 곳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만들마루. 저는 지금 들어도 와닿지 않습니다.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기억을 지키는, 그리고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고 인문학이 존재하는데, 그 특히 전남대 인문대학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만 계속 얘기를 하죠. 아니라고. 네, 목소리가 크지 않으니까 먹히지 않더라고요. 제가 총장이 되면 바꾸려고 했는데 내년 2월에 제가 퇴임입니다. 그래서 그럴 기회는 놓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일 중요한 얘기는 과거의 기억과 인문을 지워버리는 명칭을 선택하는 경우 어리석다라고 저 개인적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는 다를 수도 있죠. 물론. 자, 이제 광주와 가장 유사한 도시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원래 강의를 오래 하는 사람들이 별로 내용이 좀 없는 사람들이 오래 해요. 여러분 지치시죠? 그러죠? 네. 죄송합니다. 그래도 좀 많이 빼놔야지 나중에 좀 우리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교육원에서 좀 사용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빛의 도시 리옹입니다. 딱 오니 리옹. 이게 그 도시의 브랜드예요. 우리 광주는 정책 브랜드는 있어요.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 저 그것 만드는데 일조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내일 가운데 빛광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광이. 뭐 여러분들이 이걸로 생각하시는데 광자예요. 내일, my job도 되고 내일 tomorrow도 돼요. 내일, 그러니까 tomorrow가 빛나고 아니면 나의 job이 빛나는 우리 청년 도시를 지향해야만 되니까요. 빛나는. 광주는 이제까지 빛을 머금고만 있었지 뿜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빛나야 할 때다 해서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라고 한 겁니다. 이걸 정할 때 그 당선자 신분이었던 시장님께서 원래 인수위에 올라왔던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걸 놔두시고 몇 인문학자들을 만나자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불려갔습니다. 불려가서 한 2시간 동안 아주 늦은 시간에 거기서 토론을 한 겁니다. 토론을 하고 그때 결정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것들을 정하면 무슨 누군가 정하는 걸 그냥 따라버리거든요. 근데 현 시장님이 직접 거기에서 본인이 선택하신 거고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런데 이것은 정책 브랜드예요. 광주의 도시 브랜드는 아직 없습니다. 그걸 만들어야만 돼요. 지금요. 그런데 빛의 도시, 오니 리옹. 뒤에도 오니 리옹이에요. 자기들만이 독보적인, 특히 빛으로 독보적인. 여러분, 리옹은요, 원래 도시 이름은 루구두눔입니다. 여기 나와 있을걸요? 루구두눔. 예. 루구는 럭스예요. 빛이요. 두눔, 언덕. 빛의 언덕입니다. 자, 로마의 세자르가 여기를 골족을 침략을 했습니다. 했는데 들어오면서 보니까 빛의 언덕, 지금은 프루비에르 언덕이라고 그래요. 그 프루비에르 대성당이 그 위에 있습니다. 그 언덕을 보고 이 도시 이름을 빛의 언덕이라고 해라. 그래서 루구두눔이라고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명은 루구두눔입니다. 지금은 리옹으로 바뀌었지만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게 바로 유네스코 미디아트 창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빛의 축제예요. 여러분, 영화의 출발은 누구와 함께 출발했습니까? 류미에르 형제와 출발을 했습니다. 괜히 질문하고 오래 끌면 여러분 불쾌하실 것 같아서 빨리 이제 강의 끝마무리가 되니까 여러분들의 불쾌함을 빨리 해소해 드려야 됩니다. 빛의 도시라고 했는데 이게 이 루구두눔에서 이 빛의 도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시저가 그랬고, 그 다음에 이 빛의 축제를 하는데 이 빛의 축제가 아주 중요한 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광주가 미디아트 창의 도시인데요. 미디아트 창의 도시인데 광주는 왜 미디아트 창의 도시를 했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미디아트 창의 도시를 결정할 때 분야가 여러분 유네스코 창의 도시는 7개 분야가 있어요. 문학, 음악, 미디어 아트, 음식, 그 다음에 그 민속 공예, 그 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어찌됐든 간에. 근데 여기서 뭘로 할 것인지 그 결정하는 자리에 제가 위원장이었습니다. 뭘로 할 것인지 그때 제일 먼저 나왔던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왔던 게 음식 창의 도시. 뭘로? 광주 뭐가 유명하죠? 김치. 김치는 광주만 먹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광주만 먹는 게 아니라는 거. 첫 번째 중요한 게 두 번째 안 되는 이유. 전주가 음식 창의 도시인데요. 전주가 뭘로 유명하죠? 비빔밥이죠. 메인 메뉴예요. 김치는 사이드 메뉴입니다.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어요. 전주가 먼저 가입 신청서를 내놨어요. 근데 그건 전주 발목 잡기죠. 상도덕이 있어야죠. 상도덕이. 안 돼요. 안 되네요.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없어요. 디자인으로 하자고 했어요. 디자인은 왜 안 될까요? 디자인은 서울이 먼저 선점을 했어요. 그래서 DDP,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가 들어선 거예요. 먼저 선점한 도시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두 번째 안 되는 이유. 디자인은 돈이 많이 들어요. 광주는 도시의 재정 자립도가 꼴찌에서 두 번째예요. 재정 자립도가 낮은데 도시의 디자인을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 돼요. 만만한 게 미디아트죠. 광주는 이양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광주에 말 그대로 자생적으로 그 전업 미디어 아티스트가 가장 많아요.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추진한 겁니다. 여러분 미디어 아트 창의 도시를 추진한 도시들이 몇 개, 지금 성남이 추진하고 있고요. 몇 군데 있습니다. 성남이 저한테 와서 토론을 해달라고 하는데 현 지금 성남 시장 은 시장이 많이 추진했는데 시장이 바뀌면서 지금 딱 스탑돼 버린 거예요. 거기도 그렇지만 거기가 이제 빛 관련 많은 그런 것들이 많아요. 조형물이라든지 엄청난 게. 인천 가보세요. 근데 왜 안 될까요? 그것은 그냥 빛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밤에 그거 하는 거지. 그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밤에다가 뭐 루미나 뭐 이렇게 이거 하면 뭐 이게 그 미디아트 뭐 도시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자, 이 도시 같은 경우는 다시 돌아오자면 그렇습니다. 역사가 있어요. 광주는 미디아트 창의 도시를 이제 추진하면서 빛골, 광주가 빛골, 빛이다. 그 다음에 그 자연에 비친 무등산을 가지고 있다. 산업에 비친 광산업을 가지고 있고 이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어차피 저희가 제안서를 써야 되니까요. 제안서는 잘 써야만 됩니다. 어차피 이건 참 잘 해야만 되는데 잘 엮었어요. 그 다음에 광주가 가입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점수를 왕창 줘버린 게. 그게 2013년 중국 스촨 청두에서 유네스코 창의도시 총회가 있었고 우리는 제안서를 냈는데 우리 보고 옵저버로 오라는 거예요.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하는 이상한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시에서는 가지 말라 하고 저는 가야 한다고 해서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이게 말이 그렇지 시험 보는 자리였어요.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근데 다른 도시들은 모든 창의 도시들은 전부 지자체가 가입을 시켰습니다. 광주가 유일하게 광주 미디아트 창의 시민 포럼이라고 하는 민간 거버넌스 조직에서 가입을 시켰어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거기서 바로 이거다라는 거죠. 이게 몸살이다 라고 해가지고 발표도 제가 가서 발표를 했고요. 거기서
준비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그냥 오람지로 백지 한 장 들고 들어갔더니 그리고 이제 혹시 몰라서 그 유네스코는 여러분 예전에 유엔은 불어를 썼죠. 공용어가 프랑스였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프랑스가 힘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영어하고 프랑스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영어를 씁니다. 프랑스어를 별로 안 써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영어 하는 사람 데리고 가야 한다 했더니 시에서 돈을 안 대줘서 제 개인 사비로 한 분 모시고 왔어요. 통역 혹시 몰라서. 들어갔더니 이게 시험 보는 자리였다니까요. 그랬더니 저 오신 분이 비행기까지 다 끊어서 데리고 왔는데 이분이 갑자기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고 하더니 나가지고 안 들어와 보시는 거예요. 영어를 아주 잘하는 분인데 이게 이제 전문적인 게 들어가 버리니까 저도 아무 준비도 안 돼 있고 제가 막 버벅대면 이분은 어떡하겠습니까? 답답하니까 나가버린 거죠. 1시간 몇 분 정도인데 완전 생존 불어를 하게 된 거죠. 아무것도 없는. 다른 데는요, 물량공세, 완전히 모든 걸 다 준비를 해가지고, 완전. 근데 끝나고 난 뒤에 제가 그때 한 얘기가 얼마나 이게 아무것도 없었던지 얘기하면서 광주는 그때 광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여러분, 광주 비엔날레가 자산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에서도 광주 비엔날레가 왜 출발했는가? 출발하면서 광주 비엔날레 출발점에 바로 백남준 선생님이 있다고 했더니 빵! 이 사람들이 가버린 거예요. 백남준 선생님이 미디어 아트,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 아닙니까? 광주 비엔날레의 특별전을 그분이 해주셔가지고 광주 비엔날레가 지금의 자리로. 그래서 광주 비엔날레는 미디어 아트와 떼어내려야 떼어낼 수 없는 그런 사입니다. 그걸 얘기하면서 백남준 선생님의 얘기를 얘기하면서 비빔밥 예술을 얘기하는데 비빔밥이 프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막 헤매고 있었더니 그 간사도시인 우리 내년에 시장님께서 지금 방문하는 도시 파리에서 12km 떨어진 도시가 앙기앵레뱅이라는 도시입니다. 거기 방문하세요. 그 도시가 간사도시인데 그 간사도시의 그 책임자가 막 도와주는 거예요. 그 비빔밥을 알고 있는 거예요. 비빔밥 예술을. 뭐 비빔밥을 하면서 뭐고 막. 그래서 광주가 가입이 된 겁니다. 그 광주의 힘이 시민 참여예요. 가입한 뒤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그거 얘기하려면 또 1시간 강의를 해야 돼요. 그건 안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자면 12월 8일 날이 이 사람들이 이 날을 기점으로 거의 4일 정도로 축제를 해요. 약간의 변동은 있는데 8일은 꼭 들어가요. 왜? 자, 얼마만큼 이야기와 역사가 중요한지. 중세 때 팬데믹이 있었죠. 뭐였죠? 패스트가 있었죠. 패스트가 중국으로부터 이탈리아 상선을 타고 넘어갑니다. 가서 이게 프랑스의 리옹에도 엄청난 인명피해를 입게 되죠. 그때 당시에 종교계의 그 지도자들이 기도를 합니다. 만약 이 엄청난 재앙을 물리쳐주신다면 마리아님께, 성모 마리아님께 이 도시를 봉헌하겠습니다 라고 해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가 9월 8일이었습니다. 9월 8일인데 어떻게 하다가 12월 홍수가 나고 뭐 하고 하다가 몇 번 건너뛰면서 12월 8일로 옮겨간 거예요. 이게 성모 무슨 수태, 무염 수태일인가 될 거예요. 12월 8일이. 이날로 정하고 사람들은 집에다가 류미노게라고 하는 촛불, 그러니까 소주잔에 여러분 거기에 초를 들어가 있는 이런 것을 불 밝히는 것을 류미노게라고 합니다. 그걸 켜놓고 나와서 조금 전에 빛의 언덕이라고 했던 푸르비엘 대성당까지 행진을 했던 게 이게 빛의 축제의 이걸 대고 있네요. 빛의 축제의 출발점입니다.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요. 우리처럼 급조해낸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뭐 그 과정에 대해서는 얘기를 제가 무염수태였던 것, 이 류미농. 자, 4일간 축제하는데요. 이 대략 한 400만 명이 와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광주는 인구 150만 가까이 된다고 하죠. 여러분 프랑스에서는 인구 150만의 도시는 많지 않습니다. 파리는 직경 10km밖에 안 돼요. 조그맣니다. 일드 프랑스라고 하는 게 크지. 파리는
프랑스의 도시는 조그만해요. 인구 한 10만 되면 아주 큰 도시예요. 근데 400만이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럽 여행 혹시 겨울철에 가보셨습니까? 오후 4시 이후로는 돌아다닐 데가 없어요. 깜깜해져 버리니까. 날씨도 어둡고 그 다음에 습도도 높고요. 그러니까 춥고요. 그 기분 나쁘게 추워요. 우리처럼 쎄하게 추워야 되는데 드라이하게 추워야 되는데 기분 나쁘게 추워요. 그런데 이때 400만 명이 몰려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도 이 정도 한다면 갈 것 같아요. 광주에서 미디아트 축제를 하는데 어디서 하죠? 조그만 공간에서 몇 사람들이 해요. 여기는 도시 전체가 미디아트 캔버스예요. 그러면 얘기되겠죠. 자, 사진을 보여주면서 마지막을 지을게요. 자, 볼게요. 심지어는 로누강 강둑에다도 이렇게 합니다. 발랑슈 광장입니다. 로누강 쪽에 이렇게 또 해놓고요. 네. 생주앙 대성당 쪽입니다. 네. 매핑해 놓은 건데 진짜 아름다워요. 이게 프로비에르 대성당이에요. 대성당까지 이렇게 이런 것들. 네. 언덕길에다도 이렇게 놓고요. 네. 시간과 함께 놉시다라고 하는 때로 광장입니다. 이게 참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도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호텔 디유. 호텔. 디유는 가드입니다. 신의 호텔이죠. 어딜까요? 바로 시립 요양병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캔버스가 된 것은 환자들의 시트죠. 여기까지도 작품이 이루어진 거죠. 네. 여기는 경찰청입니다. 도시 전체를 이렇게 이 기간에만 완벽하게 바꿔버립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여기에 세계적인 조명 관련 전문가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이 시기에 다 몰린다는 겁니다. 디자이너까지 다 몰려요. 우리 여기에 총감독을 했던 사람이 알롱 기용가 됐던 사람이 광주에도 빛의 축제를 위해서 한 번 와서 해준 적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도시를 이 정도로 딱 4일 동안 이렇게 바꿔버리죠. 네. 도시는 기억 창고입니다. 기억의 재현과 기록, 인문의 공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정주민의 정신적 실학은 인문에 대한 기억 상실이기도 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라틴어 메모리아는 기억을 의미합니다. 이 메모리아의 반대말은 오블리비오예요. 망각이에요. 그러면 메모리아의 동의어는 망각하지 않는 거겠죠. 그러면 망각의 반대말은 뭘까요? 진실일까요? 아닙니다. 망각의 반대말은 진실이에요. 베리타스예요. 진실은 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실은 기억의 창고예요. 기억을 지운다는 것은 망각으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인문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그 인문을 캐고 지키고 또 기록하고 하는 이 인문도시로 가는데 여러분들이 플라너로서 동참하시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